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윤영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범죄 이야기를 하기 아주 적절한 날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바람도 좀 불고요. 그러나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에 범죄, 과연 그 범죄가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범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셔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이 넘어갔네요. 좀 앞쪽으로 한 장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크게 제가 사진이 나올까봐 좀 줄여놨습니다만 얼굴이 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경찰을 제복을 벗고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 또 그 남은 가족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저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섰고요. 또 범죄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고자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일까? 또는 내 정신일까? 무엇일까? 저도 사실은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 그 동해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입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을 보면 저렇게 새벽에 여러 척의 배들이 모여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오징어를 잡고 있죠. 그런데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를 보면 오징어들이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부들이 저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여러 척의 배들이 모여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오징어의 먹이가 되는 작은 플랑크톤이나 새우들이 이렇게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그 모여든 먹이를 잡아먹으러 온 오징어를 어부들이 잡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기법, 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어떤 유형인가를 찾고 또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인 방법을 활용할 것이냐, 적용하고 응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설득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처에게 설득당하고 살고 있고요. 처의 마음을 한 번도 꿰뚫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혼이 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SI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 그 물리적인 증거물을 수집하고 감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프로파일러는 그 물건이 거기에 왜 있었고 이 범죄자는 왜 이 피해자를 선택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였는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찾아내는, 걸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코패스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불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봤다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 뭐 계실 수도 있지요. 여기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살아오면서 사이코패스를 만나봤다 하시는 분이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과연 사이코패스일까 아닐까, 이걸 잘 모르실 텐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이코패스를 만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소개되고 알려진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연쇄살인범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경제범죄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집단을 이루어서 조직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범죄, 또 기업 내의 기업 내의 범죄, 이런 범죄들이 사이코패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또는 때때로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재산을 모조리 편취해서 좌절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사기를 당한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게 왜 나의 책임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사기를 당했으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이런 한 집안에 남이 열심히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그것을 강취하고 편취하는 이런 자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특징은 뭐냐?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묘하게 이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끝없이 나를 뭔가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드신다면, 그분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단호함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단호함.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단호함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단호하게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상대방, 이 피조사자, 이 범인이 끝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물 좀 떠다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담배도 피우고 싶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요. 조사하는 과정에. 그럴 때가 되면 이 수사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질문을 했으니 이 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해. 그러면 내가 물을 필요할 때 떠다 줄게.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너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표현을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얘기가 너무 어두웠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사이코패스와 이 성격장애,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 성격이 아주 이상해 그러면 그냥 사이코야 또는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것들을 구분 지을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유형으로 다 묶어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각각의 일어나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와 성격 장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좀 뭐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 80년대부터 90년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범죄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범죄는 어떤 유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걸 네. 네. 90년대 이 사실은요.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께서 프로파일러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될 텐데 안 가지고 계십니다. 프로파일러가 왜 나타났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범죄는 CSI와 프로파일러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죠. 이건 절도 범죄야. 그러면 절도범을 찾으면 됩니다. 이건 강도 범죄야. 강도를 찾으면 되죠. 재산을 강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강도입니다. 그리고 치정 또는 원한이 아니면 사람을 굳이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80년대 후반까지 소위 화성 이춘재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한국 사회 범죄는 수사반장이 해결을 하던 시절입니다. 수사반장이 나가면 다 해결이 되던 시절입니다. CSI와 프로파일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반장이 해결하고 그 범인의 집에 수사반장과 수사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한 뒤에 그 집에 가서 노모 범인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한테 연탄도 사다 주고 쌀도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간간히 나타났던 시절이 우리 한국 사회 범죄입니다. 물론 자기가 궁핍하다는 이유로 남의 재산을 절취해 간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굳이 범죄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CSI들이 증거물을 수집하지 않아도 범인은 체포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93년도에 한국 사회는 정말 끔찍한 범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존파입니다. 지존파라는 자들이 나와서 한국 사회에 자기 감정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표출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의 범죄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납치돼서 살해되는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금품강취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기존에 있어왔던 범죄와는 전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왜 표출되느냐?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 IMF 시대가 도래되면서 급격한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된, 표면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면에 심각한 경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경제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중산층이 몰락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길 범죄로 전환된 그런 징검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잔혹한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요. 20대 초반입니다. 24살, 5살, 6살 이 범죄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감정을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표출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 중간에 옹보연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택시를 절취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기 택시에 태워가지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가 경찰이 범행이 이제 추적하면서 신원이 드러나고 신원이 밝혀져서 추적이 시작되자 이 옹보이라는 자는 지존파가 검거된 서초 경찰서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내 신원이 드러나서 더 이상 범행을 못 저질 것 같아서 내가 자수를 한다. 그러니 지존파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 지존파와 같은 방에 넣어달라. 이런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존파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끝없이 요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존파와 같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존파와 같은 대우를 받고 떠났습니다. 네, 옹보연이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존파를 모방한 범죄자들이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마카파라고 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들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그 동기가 뚜렷한 범죄를 저질러 오던 한국 사회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집단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범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범죄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90년대가 끝나고 나서 2000년대가 도래한 이후에 그때 이제 한국 경찰에서 선택을 합니다. 2000년 2월 9일에 우리 한국도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자라고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발령이 나면서 프로파일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CSI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나가면 범죄자들의 흔적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 이렇게 발령이 나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럴 때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유영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자가 바로 유영철이 체포될 무렵의 사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모 시사 방송에서 취재한 유영철의 사진을 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어찌됐건 유영철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시신을 매장한 장소에서 경찰이 지금 피해자들을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죠.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8월 7월이었었고요. 오랫동안 저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피해자들이 훼손되고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저와 저희 동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힘듭니다. 저 위에 장면을 보시면 이제 마킹을 이렇게 해놓았죠. 마킹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거는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마킹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범죄 현장에 가봤느냐? 네가 시신을 매장한 곳에 가봤느냐 했더니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다 기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가는 이유는 자기가 한 행위가 너무 궁금해서 간다라고 하는 고전적인 범죄 심리학 이론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시신을 매장한 장소마다 네가 아는 것을 표시해 두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계속 내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판 곳을 또 파면 안 되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표시를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통찰을 느꼈냐면 범죄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범죄자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는, 유영철이가 한 이 이야기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잔혹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매장하기 위해서 내가 파는 것을 또 파면 안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둔다고 하는 이런 삶의 사고방식들은 우리 삶에서 조금도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늘 하는 말들입니다. 네,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죠. 아까 제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범죄자들은요, 내가 하지 않은 범죄를 부풀려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가 나의 범죄다, 내가 저질렀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경찰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분석팀이나 수사팀에서 이건 아닌데 왜 허위 자백을 하는가, 진실을 밝히자 해서 끝까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영철의 사건 중에 유일하게 현장 검증을,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현장 검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정에서 유영철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증거 불충분 무죄로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연쇄 범죄를 저질렀던 정남규의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체가 밝혀져서 그 정남규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둘이 막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영철이는 내가 저질렀다. 정남규가 잡히고 나서 제가 유영철이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정남규가 유영철이를 막 욕을 하면서 내가 했는데 왜 저놈이 자랑을 하느냐, 이런 화를 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었고요. 네, 유영철이 저질렀던 범행 장소입니다. 그 오피스텔인데요, 욕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유영철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예, 침입했던 집들입니다. 이게 잘 넘어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남규의 사건인데요. 정남규는 어떻습니까? 그 교도소에서 결국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살해하고 끝난 범죄자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자신을 살해한 범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건도 피해자를 앞에서 찌른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앞을 돌려 세워서 공격했습니다. 그건 결국 어떤 것을 시사하냐, 살인의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공격당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아야만 이 범죄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항상 돌려 세워서 공격하는 그런 잔혹 행위를 저질렀지요. 제가 어딘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라는 화성 연쇄살인범은 보지 않고 정남규가 저의 사진을 스크랩해서 자기 집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제 손인데요, 정남규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제가 찾아온 인터뷰를 했던 저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과학수사 도서들이 집에서 발견됐고요,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도되었던 신문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살인을 정말로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범행 저지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냐 했더니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범행 현장,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곳에 가서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그런 살인을 추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입니다. 내가 굉장히 잔혹한 자이니 제발 나를 사형을 집행해달라. 도무지 내가 여기 와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살해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겠으니 제발 좀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끝없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남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발 나를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을 살해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한 자가 정남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좀 잘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정남규는 이렇게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침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침입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는 분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정남규의 마지막 사건인데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하죠. 정남규 사건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영철은 피해자를 빨리 살해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타입의 범죄자입니다. 근데 정남규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입니다만 다르지요.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이 강호순입니다. 강호순이야말로 이춘재와 가장 범행 동기가 맥락이 다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야말로 성범죄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연쇄살인범이 강호순입니다. 그래서 이춘재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죠. 피해자를 오랫동안 공격하고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살해하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잔혹행위를 통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아주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한 자가 강호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80년대 우리 사회가 그런 동기가 뚜렷한 사회에서 이제 90년대를 가면서 젊은 양극화나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문제를 경험한 젊은 그룹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로 한국 사회는 번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가요? 2000년대가 되어서는 사이코패스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자기 감정을 정말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잔혹행위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죠. 강호순의 사건은 그래서 강호순의 사건은 그래서 그 매듭이 많이 나타납니다. 매듭.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화성 사건,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에 대해서 저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2월에 한국경찰에 처음 프로파일러가 되면서 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지휘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이 일단 화성 사건을 분석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퇴직 때까지 그 사건을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제가 전부 이렇게 그동안의 현직의 경험을 통해서 또 퇴직한 이후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되어서 발견한 것이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냐 뭐 이런 지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8차 사건에 억울하게 평생을 옥살이를 한 사람, 그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춘재를 밝힌다는 것은 경찰,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당연히 밝혀야죠. 과학이 발전해서 그만큼 발전한 이유만큼 과학이 밝혀져야지요. 이춘재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8차 사건의 피해자는 평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정말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 지휘한다는 이유로 묵인한 검사,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판사, 국가 전체가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8차 사건의 억울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의 논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있지는 않습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경찰로 살았던 저로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범죄가 변화되어 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강호순이 2009년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연쇄살인범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이 개과천선에서 모두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춰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연쇄살인이 빨리 잡힙니다. 국민의식이 높아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수사하고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아다닐 때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내가 과연 나가서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SNS가 이렇게 발전하고요. 다들 지금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제보하고 블랙박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서 이들이 빨리 잡히는 겁니다. 빨리 잡히죠. CCTV 분석을 합니다. 잘 잡히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빨리 잡히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겪어왔던 묻지마 범죄, 분노 충동 범죄 이렇게 표현되는 범죄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 잡혀요. 그래서 그냥 표출합니다. 그냥 표출하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즉시성 공격 범죄, 묻지마, 분노, 충동 이렇게 표현되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묻지마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퇴직 전에 우리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를 정의되지 않았고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범죄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무엇이 묻지마입니까? 그냥 이상한 범죄야 라는 것이 우리 사회
그래서 정의를 해보았더니 이런 것들입니다. 언론의 관점, 학계의 관점, 실무가의 관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봤더니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동기가 불분명하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혹한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상범죄, 묻지마범죄, 분노충동범죄를 유형화를 시켜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더니 이런 큰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극 요인이 있는 경우에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끼어들거나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내려서 과도한 폭력을 합니다. 차를 부수거나 자녀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런 과도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극 요인이 없는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애초에 자기 내적으로 갖고 있는 분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 아무 그런 접촉 없이도 그냥 기분 나쁜다는 이유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냥 공격하는 이런 범죄 유형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들이죠. 조현병이나 망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도 저도 아닌 비전형적인 문제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그래서 보시면 반응적 공격이다, 목적적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자극이 없는데도 내가 공격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묻지마 범죄를 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유형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자기 내적 갈등,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인데요, 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분노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냐면,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내는데 그 자극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같다,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선행 자극이 있는 경우에 공격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보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감정 표현이나 조절에 미숙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 과도하게 표출하는 이런 유형들이다.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범죄 행동 특성은 다르고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유형까지 간략히 제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사이버상의 성착취 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지요, 여러분들. 네, 성착취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는 이 자리는요, 제가 범죄가 어떻게 발전되고 변해갈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법률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이버 범죄를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형법상의 문제, 특별법상의 문제들을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범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착취 범죄가 과연 뭐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왔던 연쇄살인과 저는 다를 바가 없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연쇄살인이 CCTV나 블랙박스 때문에 빨리 잡히고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또는 수사력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빨리 잡힌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CCTV, 블랙박스, DNA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지갑을 갖고 계실 텐데요. 현금이 얼마쯤 있으십니까? 강도 범죄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입니다. 강도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이자들이 많은 걸 얻지 못해요. 카드를 강취해서 현금을 인출하다 보니까 자꾸 잡힙니다. 그래서 강도 범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범죄가요, 여러분들.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하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범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문제점을 우리가 대부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중요한 또 우리 논의될 점은 뭐냐면 예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성범죄로 지금 정의하고 규정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성범죄라 그래. 뭐 사진 한번 찍었다고 그게 성범죄야라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의 숫자는 늘어나죠.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처벌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관념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예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처벌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뭐 성범죄를 일어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어가는 관념이 반드시 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 범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성법상의 강도 범죄. 범죄가 정의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죠. 이런 행위를 하면 강도야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남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야 라는 범죄 구성이 되지만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책임성입니다. 위법하고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데 책임성이 있느냐? 이 책임성은 뭐냐?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책임성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에 공분하고 흥분하고 화가 났던 문제가 뭐냐 하면 심신상실, 심신미약, 음주, 알코올 이런 문제들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 이걸로 나머지가 다 조각돼 버려서 범죄 처벌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분노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들, 성착취를 저질렀던 이런 자들, 외국에 송환을 하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어났던 범죄자들의 평가를 기준을 아직도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80년대 먹고 살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치정 원한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자가 반성문을 쓰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양형을 줄여줬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사법 시스템이나 우리 사회 구조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범죄는 이만큼 지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인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으면 나이가 어리고 이런 문제로 양형을 구형한다면 이 범죄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관념들은 내가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연쇄살인범이냐 나는 그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유형으로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범죄 사회가 겪어왔던 것처럼 묻지마, 또 그 이전에 연쇄살인범, 그 이전에 지존파, 막가파, 굉장히 잔혹한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집단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하고 훼손했습니다. 유영철은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할 때 너무나 힘든 나머지 병원에 가서 자기 엑스레이로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CD를 구워달라 그래서 법약책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시신들을 훼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언론에 표현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수는요, 정말 극히 일부들입니다. 저는 그자들과 이틀간 3일간 대화를 나누고 면담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폐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도 직장을 그만두게 된 약간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 범행이 동기화되는 과정, 사회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잔혹함,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성착취라고 하는 이런 그 유형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범죄와 살인범죄는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이 두 범죄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자극들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 자극들입니다. 성적인 자극과 살인의 자극은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차 잔혹해지는 것이 이 범죄자들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당연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화되는 과정과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않고 법정에서 기소를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책임성을 변호사와 논의하는 이런 기준들로 판결한다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변화된 범죄자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는 범죄로 빠른 시간 안에 진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두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날씨도 어둡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학교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처럼 제가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이냐, 법정에서 우리가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 문제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한 심정이고요. 제복을 입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이런 감정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라도
뭐 언짢은 표현이 있었다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범죄자들을 이놈 저놈 뭐 이 새끼까지는 제가 이렇게 막 아직까지 입에 익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변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퇴직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알리고 예방하고 또 검거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후배들을 지원하고 이런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